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유농업사 1급 교재 4권 치유농업 서비스 운영과 관리 드디어 대단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은 문장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중년 여성의 우울감 감소에 효과가 있다. 오늘 영상은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라는 문장을 실제로 증명하려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6가지를 순서대로 물어야 합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어떤 문장을 증명하고 싶은가? 둘째, 그 문장을 재는 표준화 척도가 있는가? 신뢰도 알파값과 출처까지 확인했는가? 셋째, 몇 명이 참여하고 대조건을 둘 수 있는가? 넷째, 그 인원과 자료 성격에서 쓸 수 있는 통계는 무엇인가? 다섯째, 사전 측정 시점이 1회기 이전에 확보될 수 있는가? 여섯째, 회기 중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가? 이 6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오늘 영상의 전체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 6개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증명을 하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치유농업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요?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치유농업사의 역량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설득의 대화에서 쓸 내용을 미리 만들어둔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산을 승인해줄 기관, 다음 기술을 신청할 대상자, 협업을 검토하는 시설, 평가는 이 대화 상대들에게 건넬 근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기획과 실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권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개발 파트가 있고 실행 파트가 있고 평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기획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의 표를 좀 봐주세요. 교재에 실린 11개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자, 효과 목적, 자원을 선택한 이유, 효과 평가 도구까지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줄들이 오늘 배울 절차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기획의 결과물은 2개의 문서로 결국 나옵니다. 바로 프로그램 전체 계획서인데요.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치유적 개입, 활용 자원, 수행 장소, 회기수, 회기 간격, 전체 구성, 단위 활동 내용, 평가 방법까지 11가지 요소가 이 한 장에 다 들어갑니다.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조사하고 보유한 농업, 농촌 자원을 분석하고 치유적 개입의 근거를 정리하고 실행 장소와 전문가 팀 역량까지 확인한 다음 회기별 목표와 활동을 표로 짜 넣으면 이 계획서 한 장이 완성됩니다. 중요한 건 효과평가 도구와 평가 시기를 이 단계에서 미리 적어둔다는 것입니다. 2번째 문서는 단위활동 계획표입니다. 전체 계획서가 프로그램 전체의 설계도라면 이건 한 회기 한 회기를 위한 대본입니다. 회기와 시기, 단위활동명과 농업활동명, 프로그램 목적과 단위활동 목표, 치유적 개입 요소와 활용 자원, 준비물까지 적고 나면 그 아래에 도입 전개 정리 단계별로 세부 활동 내용과 치유적 개입, 시나리오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장소와 이동 경로, 소요 시간까지 고려해서 실제 진행 순서를 대본처럼 써두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획서를 쓰게 되면요.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물이 지금 교재에 11개의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례를 살펴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대상, 자원, 목적, 평가 도구를 어떻게 매치했는지만 볼게요. 첫 번째, 신체 장애인에게는 반복 동작 훈련이 쉬운 스마트폰 옆체류를 자원으로 써서 신경 근골격과 작업 기억을 목표로 하고 패그보드 테스트와 악력기, 직업 잠재력 검사로 잽니다. 장애인에게는 감각 자극이 강한 관상식물로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를 목표로 하고 간이 정신 진단 검사와 심박 변이도로 잽니다. 세 번째, 경도인지 장애 노인에게는 다감각 정보가 풍부한 약용식물로 인지 건강을 목표로 하고 인지 선별 검사와 기억 감퇴 평가를 잽니다. 네 번째, 중년 여성에게는 비판 없이 받아주는 농장동물로 스트레스와 우울 감소를 목표로 하고 우울증 건강 설문과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잽니다. 오프닝에서 본 문장이 여기서 왔죠. 그리고 5번째, 아동에게는 애착 형성이 쉬운 반려동물로 생명 존중과 사회성을 목표로 하고 생명 존중 인식 척도와 사회적 지지 척도를 잽니다.
6번째, 노인에게는 저비용 저위험으로 반복 케어가 가능한 곤충으로 우울감과 수면 개선을 목표로 하고 불면증 평가와 수면의 질 척도를 잽니다. 다시 아동에게서는 관찰과 기록이 쉬운 나비로 친구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스트레스 척도와 타액 검사를 잽니다. 아동과 노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는 성장 단계가 뚜렷해 세대가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누에로 인지와 심리 정서, 사회 세 영역을 목표로 하고 우울, 스트레스, 인지 기능 장애 평가를 합니다. 9번째, 감정 노동에 지친 직장인에게는 회복 환경이 되는 살림으로 사회성과 자아 정체성을 목표로 하고 스트레스 측정 도구로 잽니다. 10번째, 청소년과 농촌 노인에게는 세대를 잇는 농촌 문화로 공동체 인식을 목표로 하고 사회성과 행복감, 공동체 의식으로 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대상 융복합 프로그램에는 원예부터 농촌 환경까지 6가지 자원을 한꺼번에 써서 부정심리 감소와 긍정 정서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자기보고식 설문과 관찰평가, 생리지표까지 겹쳐서 잽니다. 이렇게 11개 사례를 보니까 패턴이 좀 보이시나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자원을 고르고 그 자원이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목적으로 잡고 그 목적과 같은 것을 재는 도구를 고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게 오늘 영상에서 계속 볼 정합성입니다. 그리고 통계기법 칸을 보시면 11개 사례가 모두 전부 윌콕슨, 즉 비모수 검정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포변, 10명 내외의 대상자를 다루는 치유농업 평가의 특징이 이 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실행 파트로 좀 넘어갈게요. 프로그램 운영 준비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대상자 특성 파악입니다. 이름이나 그룹명,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같은 인적 사항과 대상자의 치유 문제, 치유 관련 요구, 가족이나 동호회, 직장 동료, 치매 안심센터 이용자 같은 그룹의 크기와 유형,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중 고려해야 할 특이 사항까지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은 활용 가능한 자원 확인입니다. 식물은 파종부터 개화, 수확 시기가 회기 기간에 맞는지 사전에 재배하거나 비축해야 하고 또 동물은 프로그램 목적에 맞는 종류와 성장기를 미리 준비합니다. 계절과 시기에 따라 자원 종류와 관련 활동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8회기, 한 달짜리 프로그램에 파종에서 개화한 뒤 꽃장식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면 개화까지 한 달이 걸리는 식물을 고르거나 미리 심어둔 식물로 대체해야 됩니다. 모종을 이식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모종의 크기와 종류를 수행 기간에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원 확인은 계획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직전에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작성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항목별 비용 할당표를 작성하고 직접 경비를 계산해서 반영하고 성과 성취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다음 총 프로그램 비용을 결정합니다.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수혜자 부담, 모금이고 비용은 인건비인 인력비, 사업비인 직접비, 관리비인 간접비로 나뉩니다. 인력 배치는 대표자 1명의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이 필수입니다. 자격은 치유농업사이거나 양성기관 교육이수자, 지방농촌진흥기관 운영자 교육이수자, 관련 교과목을 1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입니다. 주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 자원봉사자로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원예나 산림 분야 기술직, 임상심리사나 직업상담사 같은 서비스직 협업 인력도 함께 배치합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치유농업시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자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시나리오 작성과 예행 연습에서는 장소와 이동 경로, 소요 시간까지 고려해서 진행 순서를 대본처럼 작성합니다. 방금 본 단위활동 계획표의 도입, 전개, 정리 칸이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 도입, 전개, 정리 단계별로 치유적 개입을 언어와 비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구체화하고 예행 연습, 즉 리허설로 미흡한 점을 미리 수정해서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진행과 문제 예방을 준비합니다. 모니터링, 즉 평가 준비에서는 평가 지표를 프로그램 목적과 똑같이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이 자아 존중감 향상이라면 지표도 자아 존중감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지를 쓰는 정량평가와
행동 표정을 관찰하고 전문가가 평가하는 정성 평가를 함께 병행하고 사전 진단부터 회기별 단위 활동 평가, 전체 활동 완료 후 평가까지 3단계로 준비합니다. 안전관리 대응은 2가지입니다. 먼저 활동 변경과 대응 원칙입니다. 일정이 무리하면 작업력을 조정하거나 생략하는 등 순발력 있게 조정하고 비나 폭설, 폭염 같은 날씨 변인이 있으면 실내로 전환하거나 대체 활동을 준비합니다. 장소나 활동을 바꾸더라도 기존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만 변경하고 대상자의 활동 거부나 대상자 간 갈등 같은 예측하지 못한 변인도 융통성 있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맞이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 환영입니다. 시설과 인력을 소개하고 다거나 자기소개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이 과정이 참여 기대와 목적을 파악하는 기회가 됩니다. 둘째,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부대 시설과 특별 공간을 안내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정을 설명하며 기상 변수가 있으면 변경 사항을 미리 알립니다. 셋째, 사전 안전 교육입니다. 보호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위생 안전 교육을 하는데 대상자뿐 아니라 운영 인력도 모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상자가 자기소개를 꺼려 한다면 억지로 시키지 말고 편안한 담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영의 목적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행 전략에는 개인별 그리고 집단별 전략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별 전략을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집단 심리학, 집단 계획 방법은 코리와 얄롬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 심리학,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될 때 개인을 맞이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통해서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부터 1937년까지 활동한 학자로 개인 심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총체적이고 창조적이며 책임감 있는 존재로 보는 이론입니다. 핵심 개념 3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열등감과 보상입니다.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기 개념인데 열등감 자체보다 이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가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우월성의 추구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완성 노력으로 그 방향은 개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셋째, 희망적 목표, 즉 가상적 목표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표가 있다는 전제인데 행동의 원인보다는 그 행동을 지향하는 목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3가지 개념을 더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인간이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격려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격려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으로 자기 존중감과 자기 수용감을 고취하고 용기와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은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성은 높은 지배형, 욕구를 타인에게 이존해서 충족하는 기생형, 문제를 회피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회피형, 타인과 협동해서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사회적 유형형입니다. 개별 개입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진심 어린 경청과 목표 설정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역동 탐색 단계에서는 생활 양식을 이해하고 탐색하며 가족 구도를 분석하고 초기 어린 시절의 회상이나 꿈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 자기 이해와 통찰 단계에서는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를 이해하며 기본 신념을 자각하게 합니다. 네 번째, 재정립과 재교육 단계에서는 대안적 태도와 행동을 고려하고 격려로 자신감과 용기를 높이며 목적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평가하고 재교육합니다. 개별 개입 기법은 5가지입니다. 첫째, 단체 누르기입니다. 감정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임을 알게 하는 기법입니다. 둘째, 스프의 침뱉기입니다.
자기 패배적 행동의 숨은 의도를 진행자가 짚어줘서 그 행동의 매력을 약화시킵니다. 다운시킵니다. 셋째, 마치 그런 행동처럼 행동하기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삶이 어땠을지 질문한 다음 그 모습으로 실제로 행동해 보게 합니다. 넷째, 반암시 기법입니다. 나약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드러내게 합니다. 다섯째, 과제 설정하기입니다. 대상자의 동의 아래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하게 해서 성취감과 용기를 함께 줍니다. 이 5기법은 모두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자기 행동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집단 개입입니다. 집단 발달은 헨슨의 5단계, 얄롬은 3단계로 설명했지만 교재는 코리가 1995년에 제시한 4단계의 분류를 채택합니다. 첫째, 시작 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얼굴 익히기, 기대 파악을 하는데 신뢰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갈등 단계에서는 불안과 방어가 늘면서 갈등과 저항이 나타나는데 진행자가 이를 인정하고 다루면 오히려 신뢰가 형성됩니다. 셋째, 작업 단계에서는 집단 응징력이 발달합니다. 신뢰가 확립되고 갈등이 해결되며 깊은 자기 노출이 일어납니다. 넷째, 종결 단계에서는 경험의 의미를 정리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학습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돕습니다. 이 4단계를 치유농업에 적용하면 시작 단계는 진행자와 대상자를 소개하고 활동과 식물을 소개하며 신뢰를 쌓고 갈등 단계는 자원 배분이나 결과물 평가를 둘러싼 이견이 나타나며 작업 단계는 규칙을 지켜가며 집단 응징력이 강화되고 종결 단계에서는 진행자와 대상자 모두 이별을 준비하며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얄롬은 집단이 사람을 치유하는 요소를 11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교훈적인 정보와 충고를 주고 받는 정보를 나눔, 성공적인 집단 치료 경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인 희망 고치, 타인도 같은 생각과 감정, 문제를 겪는다는 인식인 보편성, 자신도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는 이타성, 과거, 가족 안에서의 학습 경험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교정적 재경험, 자신의 상호작용 형태를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인 상호작용 개발, 집단에서 타인의 행위를 모방할 수 있는 기회인 모방행위, 인간관계의 책임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장애를 줄이는 대인관계 학습, 자신의 존재 의미로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인 실전 쪽 요소, 전에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감정 정화, 그리고 나보다 우리라는 동료의식을 형성하는 응집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응집력과 감정 정화, 대인관계 훈련이 가장 중요한 치유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슨을 비롯한 학자들에 따르면 대상자가 집단에서 원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수용되었다고 느끼기, 기대되는 바를 알기, 소속감 느끼기, 안전함을 느끼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위축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이콥스를 비롯한 학자들은 성공하는 집단의 조건 15가지를 제시했는데 목적의 명확성, 집단 크기, 회기 길이, 횟수, 적절한 장소와 시간대, 개방 집단인지 폐쇄 집단인지, 자발적 참여인지 비자발적 참여인지, 진행자의 태도와 경험과 준비, 조화로운 협동 리더십 등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 하나의 반치유적 요인이 집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집단은 대부분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요인들의 총합이었고 실패한 집단은 한두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집단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입니다.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 동기를 신장하는 것, 회상과 이야기로 상호작용을 늘려 응집력을 만드는 것, 솔선하는 대상자를 통한 모델링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2명 이상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공동 리더십입니다. 집단을 진행할 때 쓰는 기법은 13가지입니다. 말과 목소리, 몸짓 전체를 듣는 적극적 경청, 내용과 감정을 다시 말해주는 반영, 개방형 질문으로 이해를 돕는 명료화와 질문,
흩어진 정보를 간결히 모아주는 요약, 공통점으로 관계를 촉진하는 맺어주기, 짧고 활길게 하는 미니 강의와 정보 제공, 불안을 낮추는 따뜻한 태도인 격려와 지지, 심각한 분위기와 가벼운 분위기, 형식과 비형식을 결정하는 분위기 조성, 진행자가 먼저 보여주는 모델링과 자기 노출, 비언어적 암시를 읽고 주고받는 눈의 사용, 톤과 음조, 분위기와 속도를 조절하는 목소리의 사용, 열정이 곧 집단의 활력이 되는 진행자의 에너지 사용, 그리고 믿을 만한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두는 협력자 확인입니다. 집단은 연령이나 성별, 관심사가 비슷한 동질 집단과 폭넓게 구성하는 이질 집단으로 나뉘는데 상호작용이 가능한 적정 크기는 보통 7, 8명이고 얄롬은 2005년 저서에서 5명에서 10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리더십은 3가지 유형입니다. 집단 중심형, 즉 민주형은 대상자의 의사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책임을 공유하지만 행동 변화를 위해 지시적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집단 상담자 중심형은 현실 치료나 인지치료 등에서 지시적이고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설교나 도덕적 판단으로 치우치면 역효과가 납니다. 방임형, 즉 소극적 유형은 진행이 전적으로 대상자에게 맡겨지는데 진행자의 역할이 미미해지지 않도록 녹화 분석이나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초보 진행자는 대체로 방임함처럼 보이기 쉬운데 이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경험 부족의 문제이므로 회기 기록과 슈퍼비전으로 리더십을 키워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7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특정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차지하는 독점하는 행동, 주의를 끌거나 주목을 피하려 소음이나 분주함을 만드는 산만한 행동, 지금 여기라는 맥락에서 이미 있는 하나의 행동 양식일 수 있는 침묵하는 대상자, 타인의 고통을 못 견뎌 자신의 불안을 줄이려는 일시적 위안 주기, 자신만 옳다고 여기며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월한 사람으로 행동하기, 불편한 감정 대신 지적 토론이나 분석으로 회피하는 주지화, 그리고 진행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적대적으로 변하는 보조자가 되려는 대상자입니다.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집단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단 밖 대인관계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이것을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패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집단 진행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6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과의 경험으로 삶의 폭을 넓히는 개인들과의 경험, 작은 집단부터 연습하며 실수에 지나치게 자기 비판하지 않는 집단 경험, 흥미롭고 가치 있는 회기를 설계하는 계획과 조직의 기술, 정보가 풍부할수록 토론을 촉진하고 문제를 명료하기 쉬운 주제에 대한 지식, 죄책감이나 분노, 상실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룰 줄 아는 인간 갈등과 딜레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해석하는 틀을 주는 상담 이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과의 경험과 집단 경험을 쌓아가며 길러지는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개별 개입과 집단 개입을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론적 기반은 개별 개입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고 집단 개입은 코리의 발달 단계와 얄롬의 치유 요인입니다. 핵심 목표는 개별 개입이 높은 공동체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집단 개입은 집단 응집력과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단계는 개별 개입이 관계 형성에서 역동 탐색, 통찰, 재정립으로 이어지고 집단 개입은 시작에서 갈등, 작업, 종결로 이어집니다. 대표 기법은 개별 개입이 단추 누르기 등 5가지 기법이 있고요. 집단 개입은 적극적 경청 등 13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진행자 역할은 개별 개입이 1대1 상담자이자 재교육자이고 집단 개입은 민주형을 비롯한 새 유형의 집단 리더십입니다.
이제 이 개별 개입이든 집단 개입이든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의사소통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전략입니다. 첫 번째 라포를 좀 알아볼게요. 라포는 이 복지 영역에서 꼭 복지와 상담 영역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라포란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며 생각과 관점, 감정을 공유하고 그 결과 모종의 관계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비에스텍은 1957년 이 라포의 핵심을 대상자의 욕구와 짝지어 7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적 존재로 취급되고 싶은 욕구에는 개별화, 즉 개별 대상자를 원조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답합니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에는 의도적인 감정 표현으로, 감정적 반응을 얻고 싶은 욕구에는 통제된 정서 관여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수용, 판단받고 싶지 않은 욕구는 비심판적 태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구는 대상자의 자기결정, 비밀을 지키고 싶은 욕구는 비밀 보장에 있습니다. 칙센테 미아이는 2003년 저서에서 몰입의 공통특징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몰입은 능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균형을 이룰 때 생기는데 도전이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집니다. 8가지는 도전과 능력의 조화, 행위와 의식의 통합,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그리고 자기 목적적 경험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몰입을 유도하려면 활동의 난이도를 대상자별로 개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0년에 정리한 자기결정 이론은 3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다룹니다. 자율성은 심을 식물이나 방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 일정도 스스로 계획하도록 선택감을 주는 것입니다. 유능감은 난이도를 조절하고 비슷한 활동을 반복하며 격려 기법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공예나 요리 결과물처럼 성취 경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은 4명이 한 모둠이 되어 협동학습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며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율성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물주기나 방제 같은 최소한의 관리는 반드시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택과 책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유능감은 결과보다 과정의 노력과 지속성을 강조한 피드백에서 나오고, 관계성은 개인이 아니라 모둠 전체가 함께 완성하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이 세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몰입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기결정 이론은 앞서 배운 몰입 이론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비폭력 대화도 중요합니다. 마셀 로젠버그가 만든 비폭력 대화 NVC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관찰은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말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라는 형태입니다. 느낌은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아픔이나 기쁨, 짜증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는 이렇게 느껴 라는 형태입니다. 필요, 즉 욕구는 그 느낌이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 타인 탓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로 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형태입니다. 요청, 즉 부탁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부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는 형태입니다. 비폭력 대화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와 공감으로 듣기인데 두 측면 모두 같은 4요소를 주고받습니다. 공감적 의사소통을 로저스는 1975년에 편견 없이 상대방의 인식세계로 들어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고, 코비는 1989년에 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듣는 것, 감정뿐 아니라 지적으로도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앤드류와 캐롤린은 1988년에 상대의 판단 기준에 서서 사고와 감정을 그대로 복제하듯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장영단은 2011년에 공감적 의사소통을 3가지 구성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상황 맥락을 파악하고 메시지와 감정을 예측하고 이해하며 감정 변화를 인지하는 인지적 요소,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집중하고 수용적 자세로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 요소, 그리고 이사소통적 요소는 적극적 피드백과 배려하는 말하기, 언어와 비언어 표현으로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공감적 이사소통은 상대 중심으로 듣고 지지하는 소극적인 방법과 생각을 나누며 명시적으로 피드백하는 적극적 방법 두 가지로 실현되는데, 둘 다 비언어적 표현과 배려하는 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중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활동 중에 하는 모니터링, 즉 상황평가와 종료 후에 하는 평가로 나뉩니다. 활동 모니터링은 단위 활동 계획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자원의 사용은 적합했는지, 시간 배정은 적절했는지, 활동이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했는지, 예산 규모와 집행, 환경과 도구, 시설 준비는 적절했는지를 봅니다. 운영자 모니터링은 운영자가 대상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치유적 의도와 목적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적절한 제스처와 의사소통을 사용했는지, 대상자와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의 교류를 잘 도왔는지를 봅니다. 활동 효과 운영자 이 세 갈래 가운데 대상자 중심인 효과 모니터링은 항목이 가장 많아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효과 모니터링은 대상자 중심으로 10가지를 묻습니다. 프로그램이 표적 집단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배척했는지, 대상자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는지, 대상자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대상자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능력을 갖췄는지, 대상자 그룹의 인원수는 적당했는지, 대상자의 특수한 요구와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대상자는 단위 활동 목표를 성취했는지, 프로그램 목적을 향해 경과가 나아지고 있는지, 대상자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은 없었는지, 그리고 실행 중 대상자에게 새로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파악한 대상자의 요구뿐 아니라 실행 중에 새롭게 드러나는 요구도 적극 수용하되, 그것이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설명하고 설득해서 조율합니다. 여기까지 실행 파트였습니다.